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인데요.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들이 엮어드립니다. 우선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봄. 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네. 미치겠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민혁 기자. 빠졌다. 오마이뉴스 경제부 민혁 기자. 민혁 기자들이 많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예. 오마이뉴스 경제부 민혁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난리 났어. 김지혜 얼굴을 공개해라. 민혁 기자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컨셉. 절대 공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김지혜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날을 D-Day를 정해야겠어요. 그래서 공개 녹화. 팟짱이 1년 되는 날 공개할까? 공개 녹화. 언제 할까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생각 선착순. 그래가지고 김지혜 기자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회도 할까 우리? 아무나. 그나저나 목소리 좋아요. 저기 미모가 출중하시다는데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그 선 남들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50대 아줌마들이 올리는 거 아니야? 아들 있어서 올리나?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경기 살리기에 총력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유도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 펀드 등 46조 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 원 중 올해 집행 가능한 10조 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큰 걱정이라는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나누는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독려하고 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거리거리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서민들의 체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인권운동가 김덕진 씨가 홍대 앞에서 술을 마셨대요. 네.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 술집에 자기 팀만 있었대. 술집에 네, 홍대에서. 술집에 홍대에. 그 홍대는 엄청 번화한 그렇죠.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팀만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택시를 딱 탔다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 말씀이 1시간 반 기다려서 첫 번째 태우는 손님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기 불황은 언제쯤 좋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경기 체감 지수가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렸던데요. 김종철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이런 그 뭐 불황까지는 네. 침체 이런 얘기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맞아요. 것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경환 경제팀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들어온 다음에도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전문가나 언론들에서 이 지금 뭐 세금 뭐 증세 뭐 간접 증세 담배값 올리고 그다음에 뭐 전세값도 나오고 소득은 그대로고 네. 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막 심각하다. 월급 빼고 다 올라. 맞습니다.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가계비 뭐 엄청 쌓이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런 당연히 쓸 돈이 없잖아요. 네. 쓸 돈이 없으면 당연히 소비가 유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유축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됩니다. 경기 침체 계속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뭐 수치상으로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비, 뭐 수요, 뭐 다 이런 것들이 침체가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경환 장관은 뭐 걱정 없다.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해놓고 빚내서 집 사세요. 그렇죠. 부동산. 집을 사세요. 집을 사란 말이야. 왜 안 사는 것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만 띄우면 뭔가 좀 풀릴 그러니까요. 거라는 그런 미신 아닌 미신을 갖고 계시다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디플레이션이 사실 우리가 그 경제 교과서에서만 봤고 그렇죠. 실물 경기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오는 게 어떤 것인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역사가 그렇게 평가할 텐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그 경제학자들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되면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소비가 위축돼서 아무도 사지 않으면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봐야 팔리지 않으면 결국 그게 기업의 위기와 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기업이 뭐 어떤 그 은행은 뭐 기업이 살아야 뭐 국민이 산다 이런 광고도 하는데 지금은 국민을 좀 살려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국민이 생각이 살아야 기업 맞아요. 물건 사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국민이 살아야 국민이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고 그래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이 없어. 살 돈이 없어. 사고 싶어 죽겠어. 뭐 애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으로까지 치솟다 보니 아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연립이나 다가구 같은 소형 주택에 몰리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이 부족한 데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아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0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4% 급증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37,000여 건으로 4.3%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빚내서 집 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지금 미쳤다고 하잖아요. 전세값이. 네. 진짜 와, 그러니까 뭐 한 해 막 갑자기 2년 만에 1억 올리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1억을 어떻게 직장인이 만듭니까? 근데 이거를 집주인들은 참 그 낯도 참 두꺼우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1억. 왜냐하면 시세가 평균 시세가 그러하므로
올려주세요라는 당당한 요구를 하는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2년에 마련을 합니까? 그 빡빡한 살림살이에 애들 장난감 사주고 뭐 먹일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마련하라는 거냐 참 이게 답답한데요. 김지혜 기자는 아파트에 사십니까? 네, 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엄마 집이죠? 엄마 집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빚도 없고. 빚도 없고. 맞아요. 김지혜가 짱이야. 짱이야, 맞아. 근데 이 전세 가격이 네. 지금 월세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전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요. 월세로까지 사람들이 이제 밀리면서 그리고 반전세. 네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가격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전세 가격이 그 매매가의 90%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얼핏 IMF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IMF 때 그래가지고 깡통 전세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다가구 빌라 이런데 그 집주인이 전세를 못 빼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네가 사. 그런데 나는 살 뜻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아저씨? 저는 이 집에 살 뜻이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빼주지는 않고 그 집은 나가야 되고 뭐 네. 이런 게 굉장히 속출했던 게 바로 이제 97년 IMF 때 현상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통계 지금 나온 것만 보면요. 네. 분명히 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증가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전세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값이 거의 80%, 90% 적은 평수는 네. 그럼 사실상 2년마다 집 옮기는 거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서 그냥 차라리 돈 조금 더 빌려 어차피 전세 대출 받을 거 뭐 몇천 더 받아서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면서 소형과 다가구 이쪽으로 좀 몰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 값은 또 비싸니까 네. 아파트는 또 못 사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그쪽으로 이제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 부채도 자기의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빌려가지고 집을 사시지만 네. 지금 결국은 그 빚이잖아요. 네, 그걸 결국엔 갚아야 다 가계부채예요. 맞습니다. 그게 다 이게 지금 가계부채로 좀 쌓이는 거고 지금 네. 가계부채가 1,000조를 훨씬 넘어섰는데 일단 지금 빚으로 전부 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그래서 빚이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압박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고 네. 그나마 지금 뭐 유동성이나 걸 풀어서 지금 그나마 빚 지탱하고 있는 거죠. 소득은 안 내니까 일단 네. 그러면 빚을 내서 빚을 줄 테니 네. 집이라도 사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갚아 나가고 그걸 네 자산을 만들어라는 게 지금 현재 경제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빚은 빚이잖아요. 네. 결국은 뭐 카드도 다 지금은 급지만 네. 한 달 후엔 다 날라오잖아요. 청구서가. 예. 빚도 다 나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 갑자기 이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향후에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보니까 기업부도 중소기업부도 같은 것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펜텍 이후에. 그래서 실업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 이런 걸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빚만 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그 뭡니까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빚의 그로 유지되는 네. 사회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걔네는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계속 달러만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빚으로 소비하고 빚으로 다 걔네 집 사고 그러다가 그 모기지에서 갑자기 부실이 터지면서 네. 모든 잡을 그 수 없이. 시스템이 그렇죠. 그게 붕괴된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전 세계 어떤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미국이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빚으로 좀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 경기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이제 네. 하반기 6월쯤에는 이제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출구 전략. 출구 네. 전략을 짜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도 좀 이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의 네.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추세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리는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막 워낙에 지금 이 경기가 침체돼 있고 네. 이 소비를 어떻게 좀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빚을 계속 내라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 그런 분위기인데 네. 빚을 내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보면 금리를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떨어뜨려라. 그래서 양적 유동성을 좀 더 넓혀라.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부양하고 네. 추경 만들어서 돈 더 풀어라. 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뭐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이런 경기 연동성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네. 금리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게 완전 엇박자가 되면서 당장 달러가 좀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진짜 그래서 한국은행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방식으로 간다면 한국 경제 자체가 파탄으로 가게 되는 길을 한은이 열고 있는 거 그건 아니냐. 한은법에도 그거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은법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네.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들이 그렇게 못한 게 있었죠. 네. 네. 이 굉장히 그 한국 경제 위기의 경제 4월 위기설 계속 돌고 말이죠.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참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계속 집 사세요, 빚 얻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수박 겉핥기로 임금 올리세요. 그렇지만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심각한 얘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초대 하나를 훔쳐서 18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이야기 모두 아실 텐데요. 이러한 장발장의 이름을 딴 은행이 생겼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설립된 장발장 은행이 2차 대출 심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액을 빌려주는 건데요. 신청자 112명 가운데 1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대출자로 선정된 13명의 대출금은 모두 2,317만 원으로 노역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이는 460여일의 구금 기간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장발장 은행 저희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아직 못 다루고 있는데 김지혜 기자가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액을 빌려주는 제도 굉장히 좋은 거 사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그 어제 인권연대 그 간사분하고 저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2차 그 대출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지난주 1차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 다음에 하루에 400에서 500통의 전화가 온답니다. 세상. 인권연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부나 정말 그 특히 시중은행들, 네네. 응? 좀 공공성을 나름대로 맨날 은행들 뭐 자네들 뭐 금융기관이다, 뭐 은행의 공공성 맨날 뭐 외치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겠으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인권연대도 돈이 없는 단체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기부금이잖아요. 아, 기부금. 네,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있고요. 이창근 씨, 소액 기부금. 이창근 씨 있잖아요. 네네. 그 굴뚝농성 하시는 분. 네네. 그분도 내셨어요. 아, 쌍용자동차 굴뚝농성하면서 장발장 은행에 돈을 돈을 냈어요. 130만 원 내셨다고. 13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벌 대기업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130만 원어치 하루에 술 마시는 잘 맞을 겁니다. 그런 아저씨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돈이 없어서 벌금형 선고받고 돈이 없어서 노역하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이것을 좀 이렇게 사회적 연대로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도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프랑스 똘레랑스를 닮아 그렇죠. 취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좀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요? 김지혜 기자. 네, 홍세화 이사장이고요. 오, 네. 은행장으로, 그러니까 장발장 은행장은 지금 홍세화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취지를 들어보니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제도권 은행이나 또 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걸 알았고 그분들에게 벌금도 내지 못해서 감옥을 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몇 면이 좀
스토리가 안 좋은,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한 32살에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뭐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운전 배달 일을 하다가 뭐 무면허로 적발이 돼서 70만 원 정도 벌금을 받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벌금액만을 빌려주는 건데 굉장히 제도권 은행들도 이러한 점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생계형 범죄 많고요. 그리고 또 그 대출금 갚지 못해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지? 대출금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신용불량자가 돼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강제 노역, 뭐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인권연대라는 그 소수자 보호 운동을 하는 인권단체에서 노력을 한다니까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가슴 아프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재 기자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철의 비연프 중심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참 와닿는 주제예요. 네. 임금 인상. 그런데 기업들도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네.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이 정말 큰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기업들이 좀 월급 좀 올려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설파를 한 바 있는데요. 실제 최 부총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심한 건가요? 원래 이런 뜻이 있었던 분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을? 그러니까 속칭 기자들끼리 네. 하는 얘기가 급했구나. 급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마음이 급했다. 네.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저기 뭐 기업인들하고 뭐 만나서 네.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좀 들어보면 네네. 막 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기업인들이요. 아니 뭐 언제부터 정부가 기업 임금을 뭐 올려라, 뭐 내려라, 물론 뭐 구조조정 그러네요, 이런 거 할 수 진짜. 있지만, 네. 언제 그랬다고? 또 진짜 임금에 개입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아까도 저희 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근에 이런 디플레이션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기본소득, 내지 임금, 네. 국민들의 호주머니 이 부분을 좀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맞습니다.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최경환 장관이 계속 뭐 우리 속칭 말대로 뭐 왕무시, 내 길 간다, 네. 부동산만 띄우자,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갔다가 뭐 지금 분위기가 영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집권 3년 차잖아요. 올해가. 네. 올해 또 선거도 없고 뭐 구조개혁 한다고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막 얘기하고 있고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경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네. 지금 그래서 여하튼 뭔가 좀 국민들이든 다음 선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좀 던져줘야 된다.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용.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 국민들이 지금 열받다는 건 연말정산이었잖아요. 네. 연말정산으로 빰 때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죠. 무슨 임금 인상, 최저임금 얘기하니까 뭐니? 그렇죠.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정말 이것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의 요구대로 그렇죠. 기업들도 니네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좀 따라줘, 따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놓고 기업인들이 불쾌할 수도 있겠다. 임금 인상 요구를 정부가 한 셈이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에 지금 어제부터 며칠 최근 3월 달 들어서 최경환 장관의 발언 자체가 되게 셉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 큰 걱정이라는 표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대놓고 이제 임금을 좀 올려라. 어제 그 어떤 행사에 갔어요. 네네. 행사 가가지고
아예 뭐 금융권 포함해가지고 기업들 대상으로 완전히 이제 뭐라고 막 직격탄을 날립니다. 물론 네. 그분이 스타일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네. 좀 더 발언이 좀 더 직설적이고 좀 좀 더 세게 발언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듣는 뭐 기업이나 음.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좀 다소 황당한 아까 표현 말씀대로 네. 언제부터 그랬다고 응? 갑자기 응? 뭐 경기 부양 내지는 뭐 그런 거 아무리 정부가 그런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네. 너무 쉽게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저는 최경환 장관은 좀 그렇긴 한데 유승민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발언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2배?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약간의 협박용 카드가 있는 거죠. 음. 너희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이번에 최저임금 그 위원들 다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 쪽 인사들하고 노동계 쪽과 같이 힘을 합하면 기업 쪽 인사들은 소수이다 보니까 네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자체를 크게 법적으로 올려버리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당장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이 베이스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의 어떤 비용 문제가 크고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정부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임금과 관련된 카드는 최저임금 카드.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네. 임금 수준 전반이 올라가는 것은 뭐 아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네. 자영업자들만 더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다. 네, 왜냐하면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아르바이트 2명 쓸 거 하나 줄이고 맞습니다. 와이프 내보내고 엄마 내보내고 아버지 내보내고 뭐 형제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 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임금을 네. 줄여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금고에 차곡차곡 현금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만 원권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잖아요. 시중에. 실질적으로 다 쌓아놓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네. 그 돈을 찍어가지고 조폐공사 돈을 찍어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잖아요. 네. 다른 어떤 10,000원권도 있고 지금 5,000원권도 있고 그 다음에 50,000원권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종이 지폐도 이 인생 뭐 생애 주기가 있어서 발권한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네. 결국은 이게 찢어지고 헤어져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네. 웬만한 종이 지폐 회수율은 한 80~90%다 된답니다. 근데 네. 5만원권만 네. 유독 예. 제가 알기로 한 60%가 채 안 될 겁니다. 회수율이. 60%. 네, 그만큼 5만 원권 싸고 있는 거죠. 어디 누가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저번에 그러면. 무슨 어디 그 범죄 아니 어떤 사회 뉴스인가요? 네네. 어디 뉴스에서 땅 파니까 네. 어디 논두렁 파니까 5만 원권 비닐로 쌓여진 5만 원. 무더기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이 어딘가에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돈을 다 꽝꽝 쌓아.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수표로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표 5만 원권이 해야죠. 있으니까 굳이 10만 원권 수표 쓸 일도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돈은 기업 안에 금고 안에 꽉꽉 쌓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 소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이라든가 법인세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정부가 사실 그거부터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뭐 좀 사회적 자산이 좀 쌓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뭘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렇죠. 없이 그냥 최저임금만 올려라. 이것은 결국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만 또 더 힘들어질 수 목줄죄는 있는.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최저임금 카드를 대놓고 요즘에 막 그 양면을 쓰고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임금 그다음에 보전 내지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부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갈 수 있을지.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들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람을 자르거나 네.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을 매각하거나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네. 대놓고. 그리고 경총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총이 딱 입장을 밝혀가지고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의 입장을 밝혔어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그렇죠. 정부나 정당, 여당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됐거든. 우리는 그럴 뜻이 없거든. 니네들 우리 말 들을 거야, 누구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총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속칭 일부에서는 뭐 자본 파업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본 파업. 네. 어려운 말 나왔어요. 그렇죠. 자본 파업. 파업을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들이나 자본가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고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안 해버려. 그렇죠. 이런 거예요? 투자 안 합니다. 내지는 뭐 우리 임금 못 올려, 우리 사람 잘라 그냥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기업이 지금 무너지 생겼는데 라고 이렇게 아니 핑계를 그러니까요. 대면서. 경총에서 낸 논평을 보면 네.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 그게 경총이 원래 이제 그 노동계와 항상 그 반대쪽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임금 인상에 같이 이제 협상을 나가는데 경총이 나갑니다. 전경련과 최저임금 협상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총 회장이 바뀌었어요. 박병원 씨가 경총 회장이 됐거든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박병원 씨가 옛날 기획재정부 차관, 그러니까 전형적 고위 관료, 정부 관료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 편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또 이제 기업 그 경총 회장 갔으니까 철저하게 기업인의 마인드부터 더하는 거죠. 이 박병원 지금 회장 전 차관 자기 당신 옛날 기재부나 그 동안에 그 재경경제부나 그쪽에 있을 때 자기 썼던 경제 정책과 완전히 스탠스가 정반대인 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네. 오히려 더합니다. 기업인들보다. 자기가 근데 안다 이거지. 뭐. 친일파도 문제지만 친일에 부역하는 것들이 더 심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 1.6%인가 이번에 뭐 네, 가이드라인 정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 얘기는 임금을 안 올리겠다는 올리지 거죠.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1.6% 가이드라인인데 그 이상을 하지 말고 그럼 말이 1.6%지 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전반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걸 생각하면 마이너스야. 맞습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통장도 많아 죽겠는데. 그게 참 근데 이렇게 경총이 막 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좀 이렇게 딱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사회적 합의로 기업 이게 좀 이렇게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권력도 배분하고 이러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네, 그렇죠.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뚫어놓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뭐 너희들은 지져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죽어나는 거는 중산층 노동자 서민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뭐예요 이거는? 이게 오늘 아침 신문도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요. 이게 어제 이제 그 서울 관악구에 가가지고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 공사 현장 뭐 이런 현장 다니는 거 정말 사진용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기자들도 힘듭니다. 따라다니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혹시 무슨 또 워딩 나오면 또 써야 되니까 안 갈 수도 없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제 공사 현장 갔으니까 네네. 우리가 또 이제 뭐 직접적으로 뉴딜 정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좀 기업들이 좀 나서서 좀 임금 좀 잡아주고 네. 그리고 좀 투자도 좀 하고 그래야 좀 경제가 좀 살지 않느냐 뭐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최경환 장관의 그 워딩을 내지는 그 말을 갖다 해석할 때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아니, 이제 근데 해석과 이- 붙이는 거죠.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공항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공항이라는 거네. 대공황에 이미 있다는 거네. 뉴딜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공항을 탈출하기 위한 전략이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린 이미 공항인데 우리만 몰랐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장관이 저번에 디프레션이 뭐 그게 뭐 걱정된다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뭐 네. 뉴딜 정책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이 뉴딜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게 그 무슨 토목공사를 공사만 뭐 대규모 공사 뉴딜 정책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공사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다 뉴딜 정책인 줄 알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사업할 때 정부 맞아요. 쪽에서 내놓은 그 자료가 뭐였냐면 한국판 뉴딜이었어요. 일자리 100만 개. 네. 네? 뉴딜 뭐 갖다 붙이면 뉴딜 정책인가? 근데 정말 장 부장님도 답답하네요.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이 뭐 그 당시에 테네시강 그런 댐 건설이 있지만 그건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정말 핵심은 그 노동자의 단결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단체 교섭권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복지 정책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복지 정책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네. 엄청나게 올리고요. 네.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그다음에 실업보험, 실업급여. 네, 예. 그런 것들 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업들 이런 부분들 다 회수합니다. 은행, 네. 정부 감독을 다 두고 음.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런 유효 수요, 그러니까 네. 그걸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네시강 대목 그 토목 사업 하나가 네.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토목 사업만 막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만든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각각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 양극화 시절에서 기업들은 기업들만 계속 배를 불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어.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거리에서 나돌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짠다면 자본 파업이요? 노동자도 파업을 하게 되겠죠. 이미 4월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파업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어떻게든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민간 자본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 경제 활성화가 되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최 장관의 지금 말도 이런 민자 사업, 민간 그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라. 그걸 네.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들은 돈 되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굳이.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그 건설 현장 가서도 공사 현장 가서도 그런 말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게 보통 경기 끌어올릴 때는 토목이나 건설 사업만 하는 게 없죠. 우리나라 뭐 지난 MB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4대강 사업에 하는 얘기가 꼭 이 건설만 하는 게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지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건설만이 경기 살기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물론 뭐 도로나 철도 이런 사회간접 시설 만들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네. 일자리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SOC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보면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국회 예산도 SOC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예산 네. 가운데. 근데 이제 민간들이 들어가기에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어. 네. 그러면 민간 자본들 끌어들이는 그 당근을 주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세 수십 년 혜택. 동안 네. 과세 혜택도 주고 네.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뭐 아예 이제 일정한 수익도 세금을 보존해주고 대체 네? 지하철 고선 맞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또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부 대기업 내지는 네. 일부 외국 대자본 그 사람 세금으로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일반 그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네. 활성화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요, 그 준조세 형태로 돈을 더 뜯어가요. 도로 맞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요, 맞아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일산대교 건너갈 때 1,200원. 처음에 1,000원이었어. 아 그래 올랐죠. 처음에 1,000원 하다가 그 이듬해 1,100원 하다가 그 다음엔 1,200원. 맞아, 이게 또 맞아, 얼마로 오를지 몰라요. 맞아. 계속 그래요. 올려.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다녀보신 분 물론 좀 빨라. 돌아가는 것보다 좀 빨라.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비싸요. 비쌉니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출퇴근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왔다 갔다 2,400원이에요. 맞습니다. 인천공항 한번 가려면 그 톨비가 왕복으로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네. 그 청라 뭐 영종 신도시 그렇죠. 개발해놓고 또 글로 가서 살라매. 왔다리 갔다리 차비도 안 나와요. 한강대교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돈 내온 건 아까 말씀하신 네. 데가 일산대교일 거예요.
그래요? 한강대교 돈 내는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산대교만 돈 내고. 일산대교만 민자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일산대교만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국민적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정부가 따져주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가 지금 보면 기업들 상대로 뭐 이것저것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완전히 숙제 내주는 선생님 같아. 이렇게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은행, 기업, 뭐 금융, 뭐 기업 뭐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세게 올리면 좋겠어요. 저도. 자, 월급 올라서 사실 우리가 월급만 빼고 다 오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월급 계속 안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임금을 좀 많이 올리면 내수가 살아나겠죠? 기본적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수가 살아날 수 있죠. 네. 소비 증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내수에 그런 걸 알면서도 당장 지금 기업들의 어떤 그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최 장관이 뭐 금융권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기업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저번에도 말안 말씀드린 듣는 것처럼 거죠. 네, 지금 뭐 그 작년부터 뭐 금융계열사 뭐 증권회사 보험사들 지금 명예퇴직 엄청나게 받고 있고 네. 지금 금융권 떠난 그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 뭐 일부 외국계 은행은 점포를 거의 뭐 엄청나게 절반을 줄이고 네. 일부에서는 아예 그냥 스탠다드 차터드 제일 이런 데는 지금 아예 철수설도 나옵니다. 철수요? 한국에서 은행이? 떠난다. 더 이상 한국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인력을 엄청나게 줄였고요. 시티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증권사들도 되게 지금 사람 다 잘랐고 네. 이게 뭐 그 금융 쪽 1위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화재, 삼성증권, 삼성화재도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니 뭐 이렇게 사람들 자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임금 인상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지나 말아달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해야 될 판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경환 부총리 이제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기업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답답한다고 그러는 거죠. 기업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네. 도대체 이 정부의 그 경제 수장이라는 분이 작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했더라도 뭐 경제 괜찮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문제 작년 없다. 가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겨울까지 막 특별하게 없다가 갑자기 올해 들으면서 디프레션 얘기를 꺼내더니 임금을 올리라느니 뭐 그러니 지금 이미 기업들은 작년부터 구조조정해가지고 사람들 다 자르고 슬림화 시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말이 안 먹히는 거죠. C가. 네. CR이 안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 그 기업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주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의 경우에 네. 작년에 보면 방위산업 네, 업체 그 네 곳 정도를 이제 한화의 빅딜 그렇죠. 매각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임금도 동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이 임금 좀 올리자 기업들 얘기하자마자 삼성에서 딱 내놓은 게 우리는 임금 동결합니다. 딱 내놓습니다. 면이 안 선다. 그렇죠. 장관의 면이 안 선다. 그래서 그때 그 기재부에 뭐 쪽 얘기 들려오는 게 야 이렇게 대놓고 하루 좀 있다가 내 그런 얘기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뭐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게 하여튼 뭐 그 뒤늦게 삼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정부나 이쪽에서 좀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접수했는지 우리가 지금 임금을 동결했다는 얘기는 기본급을 좀 동결했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성과급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 직원들이 임금이 동결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했구만요. 네, 그건 이제 뭐 그쪽의 얘기지 네. 실질적으로 삼성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 분위기가 정말 싸합니다. 임금을 동결해 임원들은 거의 임금을 다 동결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떠나서 자체가 그리고 지금 무선사업부 포함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직원들을 재배치하면서 상당 부분 나가기도 했고 네. 또 임원들도 상당 부분 작년 인사 때 이후로 수백여 명이 또 그만두기도 했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삼성이 정말 어려워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척을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위기 경영. 걔는 잘 나갈 때도 위기 경영, 힘들 때도 위기 경영.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삼성의 경영진들은.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에 꾸준해왔다는 게 마경영 이런 얘기까지 막 네네. 하잖아요. 네. 그 근저에는 항상 뭐 우리는 아직도 위기다. 항상 그 위기의식을 계속 아닌데 부자들이 왜 그래? 정말 고간에 아니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현대차 그룹 이런 데 말이에요. 네네. 정말 흉년에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간의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쌀을 퍼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조들의 지혜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부자 대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좀 갖고 네. 그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부자들이 위기라고 그러고 고가문 꼭꼭 담그고 금고 맞습니다. 꽉꽉 잠가버리고 5만 원권 회수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놓고 맨날 낙수 효과 얘기해. 낙수는커녕 뭐 물방울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낙수 효과 맨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경제 네. 선순환 구조라는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배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이 지금 그 신입사원 공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제대로 된 신입사원 공채 명수나 이런 것들을 밝히질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삼성이 그 신입사원 공채 몇 명을 뽑느냐 내지는 그 어떻게 그 신입사원 그때 뭐 공채 방식 때문에 또 엄청나게 혼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뭐 삼성 90 다 해가지고 맞아요. 예, 이건 무슨 뭐 대학 입학보다 더해. 더하다. 예. 그만큼 이제 그 신입사원 명수나 이런 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채 내용을. 네. 그럼 삼성이 이 정도면 삼성의 이런 그 이 행보를 다른 그룹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저렇게 줄이는데 우리가 왜 늘려야 돼? 뭐 그런 게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작년부터 신입사원 공채도 줄이고 뭐 투자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구조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슬림화 시키면서 뭔가 그렇다고 뭐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수십조씩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좀 그 우리나라 재벌 1위 내지는 그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에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력 채용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내부 어떤 그런 구조조정 차원의 구조조정도 좀 더 그 일자리를 좀 나누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좀 전향적인 네. 그런 좀 대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뭐 사람들 자르고 또 뭐 내보내고 뭐 동결시키고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잘 없는 돈 없는 잘 못 벌던 사람들한테는 돈 좀 한 100원이나 1,000원 올려주면 되게 좋아하지만 네네. 돈 막 10,000원씩 받던 사람한테 갑자기 안 올리고 그러면 의외로 되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합니다. 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혜가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야 다 같이 파국으로 가는 길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그 민족 공동체성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인데 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가족 아니면 전부 적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경쟁자거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기가 팍팍한데 부자들이 좀 곳간의 문을 여는 지혜. 이거 좀 삼성에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 출입 기자잖아. 이거 잘 듣는데요. 저희가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듣겠죠. 뭐. 팟짱 듣는데요, 삼성에서. 듣죠. 네, 이건희 회장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 건강은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러게 요즘 네. 그분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게요. 그 다음번에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서 네.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리포트 대사 건강 걱정하는 만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은 안 하던데. 네. 정말 그 경제 이야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울해져서 네.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한국 경제 좋아질 날이 있을까요? 좋아져야죠. 좋아져야죠. 네, 저희 네. 사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그날까지 네. 비즈니스 언프렌들리가 아니라 프렌들리하는 그날까지 네. 김종철의 비연푸는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